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먹기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사실 지난 2, 3주간의 뉴스는 대단히 위협적이었죠.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고 그로 인해서 은행채가 상각 처리되고, 이거는 흡사 15년여 전에 그 금융위기에 어떤 시발점이 됐던 여러 가지 금융사들의 파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었습니다.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덮었어요. 전 덮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제일 다른 점은 일단 물론 크레딧 스위스가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형 은행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일단 덮었다. 그리고 문제가 제가 지난주에 쭉 이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미국의 은행이 먼저 위험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덮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경기가 나빠져서 미국의 어떤 그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좀 시중 등급이 좀 낮고 실질적 현금 흐름이 좀 낮은 그런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실물 경기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그와 관련한 부실 채권들이 좀 늘어나고,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수습해주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시스템적인 크랙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은행 파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위험이 확산되도록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난 9월 말과 마찬가지로 그 영국의 길트금리 문제가 생겨서 영국 채권을 문제를 터뜨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 채권 우려까지 붙었기 때문에 대마불사,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SBB 뱅크 자체는 대마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전이 확산됐을 때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기,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마를 죽이고는 그 판을 유지할 수가, 그냥 금융시장이라는 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마는 반드시 살린다. 이게 대마불사의, 이게 바둑 용어잖아요, 대마불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 전략이니까 경제를 판단하고 현재 경기 요인을 분석하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미국 경제 전망은 더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든 어디든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더 둔화된다, 물가 꺾인다, 고용 더 악화된다, 이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긴축은 끝났다라고 대체로 예상하는데, 연준에서는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여전히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의 대출 태도가 타이트해지게 되면은 시중 유동성이 오히려 옥죄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25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시중은행에서 더 유동성을 옥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0bp에 가까운 긴축 효과, 그리고 시중 유동성은 계속해서 완화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실물 경기는 당연히 좀 더 그리고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행의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라도 액면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 태도 자체가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주식 투자자니까 시장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제가 오늘은 별 딱히 자료가 없어요. 이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시장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대마불사 살려줬어요. 이거 여기서 살려줬고, 이번에 살려줬어요. 이거는 휩소였고요. 여기는 우리만 나타났던 이 배당락 이후에 이 휩소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찍고, 요번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했는데 이걸 지켜냈잖아요. 그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되게 탄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탄력이 없는 시장이 위로 못 가고 있어요. 2500에서. 2500에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아래쪽에서 잡아당기고 놓으면 올라갈 수 있죠. 이번에 밑으로 잡아당긴 건데 안 끊어지고 이제 상황이 일단 수습됐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현재 시황 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일단은 수습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끝났는지 않는지도 몰라요. 이 사안이 앞으로 뭐 6개월 금융위기 당시에도 처음에 막 지방은행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과 관련한 지방은행 일부가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대형은행들이 야 이거 우리도 이거 좀 심각하다. CDO 문제, MBS 이쪽 파생상품 문제 우리도 좀 심각하다. 그러면서 베어스턴스 파산하고 막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뭐 아직은 몰라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당장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위험한 상황이 여기서 발생됐는데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오히려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한 번은. 근데 그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2,700대가 우리 시장 하락이 50일 거예요. 50이고 그 382가 한 2,600 정도 될 건데 저는 뭐 382나 50% 혹은 382 뭐 이 정도 자리가 2,600에서 2,700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의 구간 정도까지는 이번에 2,500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봐요. 그게 언제라고 보느냐.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적이 안 좋고 미국 기업들은 미국은 1분기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한국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실적 나와도 안 빠지거든요. 이번 마이크론 봤다시피.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은 작년 2022년이 대단히 좋았는데 그 대단히 좋았던 2022년도에 높은 컨센서스를 지금 하나도 낮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청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부장 마진 줄어들어요. 근데 실적 안 좋은데 지금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죠. 그 반도체 메모리 원청사인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 수급 상황을 선제 반영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주가는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 확대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히려 마진 압박이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야 우리 이만큼 적자 나고 있는데 너네 그렇게 영업이익률 높게 유지하면 되겠어? 단가 막 깎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진 압박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 지금 소부장도 업황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오죠. 이건 이따가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자는 주식이 답이에요. 주식이 답인데, 그 주식의 움직임과 기업의 실적 베이스는 같이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익이 감소하는 회사야. 왜냐면 이만큼 돈을 벌다가 이렇게 빠지는 회사예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그죠? 근데 올라가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따라가다가 이거는 이 회사는 이 업황은 좀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가다가 뭔가 약간 끈 떨어진다 싶으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도하자.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그런 어떤 종목뷰입니다. 시황은 오히려 당분간은 좀 그냥 별로 얘기를 하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고 오히려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그림 보고 수급 볼게요. 미국 차트가 여기 있구나. 자,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도 뭐 코스닥하고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고 이 하락이 엄청 큰 하락입니다. 이거 대단히 큰 하락입니다. 이거 유동성 역금융 하락 아닙니까? 역금융 유동성 빠진 하락. 그리고 지금이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역실적 구간이에요.
역실적.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구간인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미국은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거기서 이제 반등인데 중기 반등이 저는 미국 이 정도까지는 좀 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게 다 되게 안 좋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그림은 되게 조심스러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원래 A보다 C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여기 쌍바닥을 찍고 반등 기조가 아직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다. 미국도 여기 좀 더 남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긴축이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지 않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반등의 주인공은 나스닥 쪽일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 13,000대까지 여전 제가 같은 숫자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13,000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때부터는 좀 조심해야겠죠. 지금은 막 걱정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감이 좀 해지되지 않을까. 아, 이제 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마 낙관론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무슨 노랜딩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원래 군중 심리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냥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은 막 세상 망할 것 같이 다들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거기서 좀 냉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시장이 2,600 가고 뭐 600 넘어서 700 근처 간다고 해도 거기서 흥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걱정이 되더라도 시장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걱정을 하면서도 주식을 들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좀 넘어가면은 안심이 되겠지만 거기서는 좀 주의하자라는 생각인데 그때 막 팔자는 게 아니라 주의하고 있다가 뭔가 약간 상황이 조금 차트가 꺾이게 나거나 뭐 혹은 뭔가 얘기가 튀어나오거나 하면 이제 대응할 준비를 올해는 하자.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전망을 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분석가들이 뭐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좋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애초에부터. 저는 상반기에 강세 그리고 저는 중약이라고 봅니다. 여름장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 5, 6월 정도부터 한 7, 8 여름장. 그리고 그걸 수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연말 강세로 다시 전환돼서 이제 시장이 하락 사이클이 한 2, 3년짜리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상반기 강세권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수급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안 깔아놨구나. 자, 투자 주체별 동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보시죠. 오늘 외국인 7,700억 선물로 저는 보통 선물을 이제 계약수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약수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액수로 직관적으로 봅시다. 선물 7,600억 샀어요. 7,700억. 그리고 현물 주식 코스피 시장 주식 2,600억 샀어요. 이 정도는 꽤 큰 규모예요. 근데 코스닥은 1,200억 팔았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이 재밌게도 3월 말이죠. 1분기 말이에요. 이번 1분기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급적 이벤트는 전 에코프로라고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시세를 기관들이 놓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관들 가만히 포지션 보세요. 2차 전지 별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놓쳤거든요, 시세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80%를 LG 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 2차 전지 많이 올라가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가 시장 아웃퍼폼 하기가 어려워요. 2차 전지 맨날 비싸다고 하고 뭐 이러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펀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언더퍼폼입니다. 시장 수익률 다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들 자금 같은 건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 생각인데 3월 말에 지금 테마주들과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주식들 차트 조금만 나오면 막 그냥 쏴버리잖아요. 다 기관이에요,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과 이런 중소형주의 시세를 선도했던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대부분 기관들이 놓쳐서, 왜냐면 그쪽 사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셀 사이드 포지션이 많았어요. 공매도로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그 수익률을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이나 좀 만만한 것들, 빈집털이 들어간 게 아니냐. 외국인들 많지 않고 개인들은 툭 쳐주면 막 달라붙으니까 지금. 예, 그런 플레이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내일이면은 3월 1분기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물 포지션인데요. 선물이 최근에 뭐 좀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도 제가 약간 의아하다 싶었던 게 있거든요. 외국인들 왜 선물 안 사지? 보통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을 때 선물부터 이제 포지션을 좀 상방으로 잡고 나서 주식 시장이 올려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빨간 선이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인데, 작년도 한 6월 정도에 이렇게 주식시장 안 좋을 때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다 팔아놓고 있다가, 그냥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일정한 가두리에서 포지션을 그렇게 강화하지도 않고 물량을 그렇게 빼지도 않고 그냥 유지를 했어요. 근데 최근래 그 SBB 사태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외국인들 선물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가지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장 이상하면 5천만 원 그냥 하루아침에 다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아, 장 이상해, 무서워. 다 팔면 되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손 깔딱하면 끝나죠. 다 현금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특히나 방향성이 좀 강하다 싶을 때 선물로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걸 이제 외국인들은 파생상품 연계해서 해칭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수의 강력한 상하 변동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들도 그들의 자금들 가지고 그런 운용들을 할 테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이 SBB 사태 대충 뭐 마무리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사들이더라고요. 뭐지? 못 넘어가나? 2,500? 근데 오늘 일단 쫙 들어왔어요. 강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2조 원 정도 더 들어오면은 이제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여기 상단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외국인 선물 더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들 내일도 뭐 선물 계속 들어오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중소형 테마 장세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 대형주 이쪽으로 확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분위기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뭐 중소형주들도 뭐 시세가 아주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양상들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이런 설명을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실전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에코프로 잠깐 봅시다. 저는 에코프로가 기술적 과열이지 펀더멘탈적인 과열이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아마 뭐 대체로 평균적인 전문가들의 뷰보다는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후하게 보고 쉽게 안 꺾인다. 제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면서도 제가 여기서도 여전히 에코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쉽게 안 꺾일 것이다. 쉽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절대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죠. 사람들이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돌아 나가는 강도가 엄청 강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안 무너졌어요. 왜냐면 이 라인이 전혀 훼손이 없죠.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여기가 깨지면은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깨졌네. 그러면은 근데 단기적으로 깨졌다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깨져도요, 여러분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팔아먹는 돈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60선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표를 제가 기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 지금 장 마감 상황 데이터가 아직 여기 나온다 이제. 여기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요 그래프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기관 포지션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팔아가지고, 여기 기관들 물량 계속 빠지죠? 여기서부터 팔아가지고, 여기서 엄청 강하게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할수록 더 세게 팔아놨어요. 공매도예요. 예, 공매도, 왜냐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이 팔았으니까 공매도죠. 이쪽에서 엄청 물린 거죠. 그냥 못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팔았어요. 매도 포지션 취했다고요. 이 시장의 1등주를. 근데 얘만이 아니야. 수많은 이번 그 IRA 관련한 광물주들 이런 것들 대부분 기관 매도 포지션이에요. 근데 다 초급등했죠.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이쪽에서 올라왔다고요. 그죠? 이 코스닥 지수의 시세가 이게 대부분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1분기 기관 수익률은 박살난 거죠. 상대적으로 대부분 아웃퍼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종목은 이미 주인이 아니야,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거기서 수습할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개인들과 싸워도 되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들. 왜냐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되게 개인들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작년 2022년도 실적으로 보면 다 엄청나게 싸 보여요. PER이 막 5배, 6배 이래 보이는 종목이 천지라고 지금. 근데 올해 실적은 다 부러져요. 이런 종목들을 저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 던져라는 아니에요. 다 던져라는 관점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갖고 계신 분들께는 뭐 따로 이렇게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일예로 뭐 예를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이다. 이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한미 관계 피해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업체들에게 한국 수출선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용인팹을 또 일본 기업들이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오히려 뭐 일본의 수출 금지의 최대 수혜 종목군이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단가 인하 압력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 전망이 낮아지겠죠. 근데 주식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예? 주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차트들이 더 극단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동진세미캠이 그런 어떤 그 지난 그 화이트리스트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소부장 수혜의 대표주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거랑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거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는 오히려 롱텀 홀드 내지는 저가 매수 의견이에요.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왜냐면 뭐 하반기에 고비가 있건 자시건, 뭐 좀 저가에 사놓으면은 장기적인 사이클 바닥권이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은 올해 실적이 많이 부러지는데 지금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 시즌부터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마구 밑으로 막 후려칠 거라고요. 근데 주가는 붕 떠 있어요. 약간 위험한 거죠. 이런 기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대형주 아까 선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IRA 세부 법안이 아마 뭐 빠르면은 내일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셀 쪽은 뭐 크게 변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LG 엔솔이 이번에 7조 원대 규모를 이 IRA 세부 법안 발표 앞두고 호재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조율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양극재 쪽은 이 광물이냐 부품이냐에 따라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서 그거 좀 긴장하는 것 같지만 IRA 세부 법안이 크게 트러블만 없으면 뭐 현재 실적 발표까지는 여전히 그리고 중기 성장 뷰는 아직은 뭐 보조금도 많이 미국 여전히 보조금 많이 주는 상황이고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예요. 주도주 쉽게 안 바뀌어요. 만약에 여기서 주도주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한번 부러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전지 쪽을 제일 앞에 놓고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별 섹터는 가볍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뷰가 좋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바이오 말고 제약 바이오 말고 헬스케어 뭐 의료기기나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실적 웬만한 주식들 다 실적 좋아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올해 연중에 한 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싸게 조금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외로워. 뭐 10% 내외로 유지 정도.
그리고 중국 소비도 모멘텀이 있어요. 아직까지 모멘텀이 실적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예, 이런 쪽은 뭐 포트폴리오 주력은 전지 쪽으로 여전히 가시고, 예, 그런 사이드 쪽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차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따라가는 거 반대.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들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 의견 아니에요. 그리고 뭐 로봇 AI 메타버스 이런 테마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 이거 실적 안 나옵니다. 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여기서 한 방, 두 방 갔죠. 진짜 많이 가면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이거 차트 깨지면은 절대로 뭐 로봇을 길게 보고 하지 마세요. 이거 장기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현금 흐름 나오려면 여러분 몇 년 걸립니다. 그때까지 이 테마 그냥 내러티브로 그냥 스토리만 갖고 올라왔다가 숫자 안 나오고 그 스토리가 사람들이 막 붐업했다가 이제 쓱 가라앉죠, 이슈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반토막 3분의 1 토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현금 흐름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로봇 AI 막 다 될 것 같잖아요. 차트 매매하세요.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장기 투자하고 싶으면 엔비디아 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뭐 종목 장세니까 시황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종목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